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아니 좀 이따가 제가 먼저 안내할게요. 지금 네. 모니터링 중입니다. 유튜브 쪽 나오는지. 오케이, 됐다.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찾아뵙는 소셜스쿨의 일요일 밤 북독방. 지난주까지 80회를 채우고 이제 새로 10월을 맞아서 이제 81회차 시작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추석 6일 연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네 분 교수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한 주 쉬고, 오늘 특별히 외부에 그 새로 따끈따끈한 책을 내신 분을 한번 저자를 직접 초빙을 해가지고 듣는 북톡방 초대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끔가다 그 한 달에 일요일이 5번 있는 주간에 간혹 이렇게 새 책 소개하실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그 기회인데요. 오늘은 잠깐 우리 저기 화면 공유 잠깐 중단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얼굴을 좀 보면서 이 책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분이 화면에 비치실 텐데요. 이, 들고 있는 제 책이, 자, 이제 방송에 나가는구나. 소리를 꺼놓고, 소리 꺼놓고.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챗 GPT도 알려주지 않는 베트남 비즈니스 2030. 예, 저자는 우리 이정훈 대표님이라고요. 제가 벌써 거의 한 10년쯤 전쯤에 같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라는 책을 함께 썼던 공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핑거라는 그 핀테크 기업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시고, 그 베트남의 그 핑거 법인까지 만드셔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그 해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좀 전개를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서 이 베트남에 관련된 책을 예전에도 한번 내셨고, 이번에 좀 약간 그보다 더 뭐 보완해가지고 더 따끈따끈한 버전으로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길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뭐 긴 얘기 필요 없이 일단 그 저자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듣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정원 대표님, 바톤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비나라는 한국과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규문 대표님이 너무 잘 또 설명해 주셨고, 또 저하고는 또 인연이 10년이 넘어서 누구보다 저를 또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연휴 중에 이렇게 하루에 늦은 시간에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됩니다. 또 함께 또 이렇게 패널로서 대화를 나누시는 교수님들을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뭐 편하게 뭐 말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희랑 같이 토론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 낸 내용은 그 원래는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가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코로나라는 베트남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라기보다는 3년이라는 기간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베트남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개인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주로 이제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제조 공장을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들보다는 약간의 중소중견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베트남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다고 할 수 있고 잘 알 수도 있고 주변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갔던 곳이 베트남인데 너무 막연하게 이제 베트남을 여행지로는 좀 편한데 비즈니스 할 때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 또는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걸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는 2021년 이후 데이터, 그러니까 챗 GPT가 전혀 모르는 2021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 말고 12분의 베트남 현지 법인 대표들하고 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2산업에 대해서 최소한 베트남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개인들한테 약간의 어떤 실제적인 정보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챗GPT가 알려주지 않는 베트남 비즈니스 2030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한 지 한 보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장표에 뭐 약간의 엑기스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함께 하신 교수님들한테 제가 의견도 좀 듣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어, 요약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베트남 비즈니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게 제가 이제 호치민에서 있을 때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안을 경찰이 아닌 군대가 치안을 본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엄령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집을 못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된 비즈니스 또는 어떤 교육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 대부분 다 오프라인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다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게 베트남 내에서는 그 이전에는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불법일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규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비대면과 온라인이 규제가 풀리면서 관련된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고요. 추가로 이제 베트남은 모이도이라는 우리가 단계적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계적 경제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에 이제 주축이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이 많이 높아졌고, 이 소득이 높아지는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중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 패턴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형태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성장 중인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확대, 그리고 그 중산층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베트남에 6월 달에 방문을 했고 최근 9월 10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베트남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의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한 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제 경제 쪽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205명이라는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고 베트남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휴와 협의 그리고 또는 계약 같은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후선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0일 날 베트남하고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굉장히 상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경적인 내용들은 미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또는 전략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미국 그리고 기타 관련된 나라들이 베트남이라는 시장 또는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쪽에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또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베트남에 들어올 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만만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베트남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를 많은 분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뭐 한 10년이나 20년 뒤처졌다라고 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날씨와 위치와
그 사람들의 성향들은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와 베트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거나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책 마지막 부분에 베트남 법인 설립과 현지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 꼭지에서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 2030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의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12분의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지금 살아있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그대로 이제 책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커머스 분야라든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요새 뭐 K컬처, K팝, 뭐 K뮤직 같은 한류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쪽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부각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베트남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여기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트남 비즈니스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직 기회는 한국보다 많이 열려 있다. 그걸 이제 네 단계로 보면은 분명한 거는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끝났고 그 끝나면서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과거에 그게 불법으로 규제가 돼 있다면은 그 규제가 다 완화됐다.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붐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은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인구 1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구 1억 중에 우리가 20, 30대라는 이제 노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요. 우리가 그래서 황금 세대라고 이제 베트남을 표현하는데 이 황금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도시에 이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몰리면서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경제 개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를 어느 정도 형성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소비 구조가 되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중산층에 관련된 소비 패턴의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여전히 그쪽에 많은 기회 요인이 있고 그 기회 요인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 또는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보고 지금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가 되어 있고 약간의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폐쇄적인 어떤 정치를 늘 언론에서 마주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폐쇄보다는 개방에 가깝습니다. 아까 도이모이라는 이제 단계적 경제 개발도 있지만 베트남이 지금 190개국 이상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191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개방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한테 신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피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 중심으로 정치 쪽을 전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빈 방문한 것도 그런 하나의 예고. 바이든 같은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침공했던 나라인데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뭔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리 외교를 많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베트남에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네 분이 계십니다. 총리, 뭐 주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친중국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중국하고도 연합을 하고 어쩔 때는 미국하고도 연합하고 할 수 있는 그게
기준이 명확하죠.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게 미국이든 아니면은 중국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손잡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베트남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베트남 정부입니다. 이 베트남 정부가 이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바꾸냐면은 이게 사람들을 봉쇄시키고 폐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이제 표방을 합니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표어로 만들고 베트남 정부 정책 전체를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또 좀 만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2021년도 외교부의 통계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외교부 통계 자료에 우리나라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여기 보면 한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 15만 명이 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대략 한 25만 명 정도, 월 한 25만 명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베트남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빠져나왔고, 물론 그 안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손해도 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 합친 사람보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아마 느끼겠지만 베트남 관광하는 거를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 주변 지인들을 한두 번 찾아보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가지 않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베트남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베트남 어디에 좋은지 알아볼 수도 있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베트남이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시집 와 있어서 한배 지금 수교가 30주년이 넘었는데 이런 30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베트남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정보도 얻기도 쉽고 또 베트남이 약간의 유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하고 되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다 보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느끼니까. 이런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보도 많고 젊은 인구도 많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좀 만만하게 생각이 드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지금 평균 연령이 32.5세고 우리나라가 44.5세거든요. 그러니까 약 띠동갑 정도가 되죠. 옛날에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시간 여행을 통해 가지고 현재에 계신 분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뭐 땅 같은 거 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를 봤듯이 베트남도 우리가 띠동갑 정도니까 베트남에 가면은 그런 어떤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막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리 경험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런 비즈니스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사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지 아니라면 지금은 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어, 어려움이 그대로 봉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쪽 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원고는 제가 5월 달에 거의 다 끝냈는데 대통령이 6월 달에 방문을 하고 뭐 바이든이 9월 달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기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이제 부가적인 효과,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이제 베트남에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라고 합니다. FDI라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베트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여기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자본, 소위 말해서 외국인 기업이 없으면은 베트남은 자체적인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외국인 투자 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위기적인 상황에 베트남이 놓여 있을 때 시기적절하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 쪽 이런 쪽의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경제 쪽에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도 책에 좀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베트남에 비즈니스 할 때는 저는 이 10가지 정도를 키워드로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거는 이 10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나머지 장표들은 아마 이제 제가 준비한 장표를 나중에 다운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10가지 정도를 좀 짧게 표현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되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습니다. 공산당이 거의 일당으로 되어 있고요. 화교 문화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 전혀 없습니다. 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갈등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부정부패 같은 게 좀 따르긴 있는데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제 뒷단에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더머니 또는 테이블머니라는 로비스트가 베트남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적인 로비스트의 끝단이 공산당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베트남은 100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프랑스하고 전쟁을 치른 인도차이나 전쟁 포함해서 중국하고 전쟁,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 물론 중간에 일본의 식민지 형태로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강대국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 이겼어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렸는데. 호치민 어록에 이런 게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길 거다. 이게 베트남의 국민들이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을 좀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보다 더 잘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젠가는 그게 답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지고 계신 그 국민의 정서가 언젠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기업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 거다, 더 행복할 거다라는 형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베트남의 자존심을 건드는 경우가 가끔씩 이제 우리가 쇼핑할 때 너무 많이 깎는 행위,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쇼핑할 때 막 50%씩 깎고 이러는데 보통 거기는 이제 소비자가가 없다 보니까 보통은 그 한국의 특히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가게에서 이렇게 협상할 때 50% 깎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깎고 어느 정도 합의 보고 가면 되는데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해가지고 베트남의 그 상인들의 자존심을 이제 좀 긁는 경우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단 행동을 해주니까 그럴 때는 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 베트남 사회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아까 같이 미국의 바이든이든 한국의 윤 대통령이든 자기 나라에 필요하다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국빈 방문 요청을 해서 초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목적은 국민들이 좀 더 현재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삶을 가져갈 수 있게끔 실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가족 공동체예요. 베트남은 지금 3대가 같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3대가 베트남에는 가장 쉽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베트남의 언어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존칭어가 있습니다. 존칭어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참고로 지금 베트남 젊은 친구들한테 누굴 더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은 학교 선생님 또는 대학교 교수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누굴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또는 뭐 게임 메이커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베트남은 여전히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학교 선생님 또는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교육열 장난 아닙니다. 이 교육열이 장난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영어와 관련된 그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영어 교육하는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교육률도 상당히 높지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 저한테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친구들한테 야 몇 시부터 일하면 제일 좋겠니 할 때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7시부터 일하는 게 제일 편하대요. 5시부터 이제 날씨가 이제 해가 뜨고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7시부터 일하고 8시간 일하고 빨리 집에 가는 거.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놀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분들은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 나중에 밑에 여성 사회가 있는데 베트남은 전쟁 긴 시간 동안 여성 중심의 사회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 때 베트남에서는 남자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고 여자만 교육시키고 남자들한테는 허드렛 일 중심으로 이렇게 육체 노동을 중심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식민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남자는 어떻게든 반란이나 기타 등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교육을 여성 중심으로 많이 전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자들은 전쟁에서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엄마 말이 중요해요. 엄마 말. 엄마 말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엄마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자녀가 형성되다 보니까 베트남 남자들 중에 여성성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태국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상당히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도 비즈니스 할 때는 여성으로 간주를 하고 베트남에는 이 여성을 저기 존중하는 의미에서 베트남 여성의 날과 세계 여성의 날 때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회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단계적 그 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경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도 대략 7% 정도의 경제 개발 그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한 1.4%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은 지금 발전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선진국 대열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교는 조금 애매하지만 동남아시아 쪽에서 비교를 할 때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할 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베트남에 올 때는 최소한 술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베트남은 기본적인 행사에 술이 잘 안 빠집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MOU나 NDA나 뭐 이런 협정이나 협의를 할 때 높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점심 초대하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베트남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술을 이렇게 첨잔 문화식으로 일본처럼 권하는 문화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술을 서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서로 터놓는 거를 되게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되게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이 좀 많아지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또 역시 이제 술을 주는 거죠. 음식과 술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 베트남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게 굉장히 매개가 되고 있고 그 관계 형성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의 관계. 베트남 내에서 비즈니스 할 때 중국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제조 공장에 가거나 비즈니스 할 때 망해서 나온다면은 베트남은 최소 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한 번 맺은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관계는 어떻게든 또 서로 간에 기브앤테이크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하려고 서로 그 어떤 문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베트남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길이의 한 지금 3배 정도 되죠. 서울, 부산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3배가 훨씬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베트남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가면은 이제 여기 교수님들은 대충
군대 갔을 때 경기도 서울 사람은 뺀질이 뭐 전라도 사람은 뭐 경상도 사람 뭐 이런 식의 정의가 내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베트남도 하노이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쫀쫀하다고 하나? 돈 안 씁니다. 돈 안 쓴다는 게 이렇게 쫀쫀하다고 표현할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고 웬만한 데 지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가시를 하거나 뽐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출을 많이 하는 반면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소비가 100을 벌면은 거의 한 120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진짜 많습니다. 오토바이 많기 때문에 가끔 농담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헬멧 한 개만 팔아도 대박 난다고 할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최근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이 베트남 보험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토바이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오토바이 수를 대신하고 있는 게 자동차 수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이제 점점 매연의 가스가 기후가 되게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나 또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시장, 그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어떤 금융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베트남은 임금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MZ 세대들, 20, 30대 애들이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 인력과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일을 안 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백업으로 베트남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 세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연령대의 인구 구성들을 갖고 있는데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이제 선호도가 높은 거는 아까같이 이제 유교적인 그 가족 공동체가 가장 크고요. 종교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슬람 종교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약간의 좀 불편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기에는. 뭐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MZ 애들이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득에 따른 소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소비 활성화의 대표적인 게 뒷단에 보면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음식 배달이나 세탁이나 산후조리원이나 뭐 저기 교육 뭐 기타 등등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그 좀 교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창업이 붐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에서 창업이 되고 있냐면은 이커머스 쪽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금융 IT 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 결제 쪽 내역 그리고 소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리테일 쪽의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자동화, 그 교육, 요새 에드테크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게임,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스타트업들로서 많이 지금 붐업을 타고 있고 이 기업들한테 또 재밌는 게 많은 외국계 VC들이 투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류 붐이 많이 형성되면서 한류가 지금 베트남 내에서 전 세계 팬 중에 3위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류를 거의 못 느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봉쇄 기간 동안에 베트남의 젊은 애들이 볼만한 컨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베트남 TV가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음악은 굉장히 나쁘진 않는데 이 어떻게 보면 봉쇄 기간 내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게 지금 이 친구들한테 거의 중독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블랙핑크가 하노이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가 베트남 일반직 직원들의 한 달치 월급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호치민에 있는 기업에서는 블랙핑크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개 같은 걸 모읍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공연비 내야 되고 그리고 하노이까지 올라가는 비행기 편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공연을 가고 거기서 즐긴다는 그런 형태로 베트남 내에 지금 한류와 관련된 콘텐츠와 비즈니스 그리고 한류의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붐업이
되고 있긴 합니다.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거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책에는 여기 12분의 인터뷰를 했고 각각의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여기 좀 표현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책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충 9개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지 문화를 좀 이해해라. 그리고 베트남은 관계 형성을 되게 중요시한다. 하고 제발 그 구글링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쇼텀으로 뭔가를 걸지를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얘기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여전히 뭐 전반적인 환경 내에서는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도 그렇고 기타 등등 모든 게 준비 중에 있으니 섣부르게 그 뭔가 완성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아까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산다고 또 많이 번다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약간 그 뻐기는 거 폼생폼사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낮은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고 실패하는 사람이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폭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베트남은. 되게 재밌는 게 특히 IT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베트남의 통역을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 통역이 하는 말이 우리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나중에 어, 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패의 원인이 이게 한국 사람이도 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이런 통역이나 전문가들도 그 원인의 한 축을 전개하고 있으니 좀 더 신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베트남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돈 얼마 안 되니까 맡기는 쪽으로 하는 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는 이 정도로 제가 책 내용을 요약과 그리고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은 잠깐 종료를 해주시죠. 우리 얼굴 네, 보면서 얘기하죠. 예. 그 사이에 우리 두 분이 제가 링크를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렸더니 두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시는 아유, 분들은 더 주만 좋았네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 저기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 오랜만입니다. 베트남, 예. 예, 아니,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또 간만에 예, 공부할 수 있어 좋았고요. 얼굴이 베트남이 반토막으로 잘렸어요, 준만이. 얼굴 좀 저기 화면 예, 네네. 조금 내리세요. 잠깐만요. 제가 예. 조금, 카메라 앵글 좀 내려주세요. 잘 네. 보입니다. 얼굴이 엉망이라서. 예, 됐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음, 제목이 챗GPT도 알려주지 않는 베트남의 2030 그래서 얼른 들어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예. 최규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네. 우리 김명은 대표님은 예전에 저랑 2000년대 초에 벤처를 한 1년 남짓 같이 했던 우리 멤버세요. 오늘 베트남 쪽에 워낙 이렇게 엔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물어볼 거리도 많고 하다고 그래 들어오시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인사 아, 예, 좀 아니, 잠깐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은 대표님 자기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별 소개할 거 없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글쎄 그 K-팝 관련된 예, SNS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SNS를 간단한 K-팝 배틀하는 거거든요. 네, 배틀하는 건데 저희가 특히 이제 베트남도 제가 이전에 방송국 우리 홍보 동영상 중에서 베트남 방송국에 있는 K-팝 배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제가 PD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영상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홍보도 영상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 편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뭐 아까 책을 좀 봐긴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케이팝 배틀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금 그 친구들이 만약에 상금 1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라고 할 게 그들이 함께 대응하는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상금이 100만 천만, 원이다 뭐 500이다 1000만 원 정도면
예.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참고로 베트남의 지금 평균 그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의 평균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공장에서 일하신 제조 공장에서는 한 35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년치 월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만 1,000만 원이 상금에 걸렸다고 한다면 한 몇십만 명이 응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아, 배틀 대회 온라인으로 하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몇십만 명이 그렇게 홍보가 접근이 될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냥 그 예. 일전에 그 마마무, 우리나라 마마무 소속사가 호치민에 그 엔터 사업을 했어요. 거기 법인장이 후배여서. 음. 근데 지금 망했거든요. 왜요? 베트남이 엔터 사업,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그 베트남의 그 유망한 친구들을 음.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베트남 방송국에 이제 음. 이렇게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되게 빨리 어, 했구나. 예, 잘 안 됐고요. 그 음. K스타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베트남 애들 되게 많이 응모를 했어요. 음. 근데 10만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하노이 있을 때 그 오디션에 어느 정도 왔냐 물어보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정도 됐고요. 온라인으로 한 10,000명 정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되게 어렵습니다. 베트남 엔터 쪽 특히 베트남 방송 안 봅니다. 애들. 음. TV 진짜 안 봅니다. 아니, 그럼 유튜브, 케이팝을 안 봐요? 별로 안 좋아.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유튜브만 보고 있고요. 케이팝을 봅니다. 보는데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느냐인데요. 유튜브. 참고로 제가 베트남에 홈쇼핑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망한 이유가 음. TV를 안 봅니다, 애들이. 그렇죠. TV를 진짜 안 봅니다. TV 채널이 한 100개 정도 있고요. 각 지역별 방송이 있고 로컬 방송, 그 전국 방송 나눠져 있는데 정말 TV 안 봅니다. 애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고 PC 안 봅니다. 베트남 애들 PC도 안 봅니다. 모바일 보죠. 예, 거의 모바일만 봅니다. 걔네 웹툰 많이 있나요? 웹툰? 이모티콘 웹툰 같은 거는 네이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모티콘 같은 거 카카오톡처럼 만들어서 올리나요? 베트남에는 카카오톡 같은 잘로라는 네. 서비스가 있어요. 네. 잘로도 카카오와 똑같이 이모티콘 서비스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로는 한번 앱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이모티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로라는 아이고야. 기업은 그러면 베트남 그 원 토박이 기업이에요? 어디 뭐? 이게 기업명은 VNG 그룹이에요. 음. VNG인데 얘가 호주 유학 출신하고요. 아. 베트남 기업이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베트남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스타트업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학파 애들이 만든 아,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은 쿠팡처럼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좀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온 친구들. 네, 지금은 이제 유니콘이 될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카카오톡하고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책을 아까 한 일부 정도 읽었거든. 일부까지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아까 잘로 사용률이 거의 뭐 95% 이상 된다고 이렇게 예, 나오던데 맞아요. 그 정도면 거의 1위 모바일 앱이란 얘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모바일 쪽을 또 얘기하면 페이스북이 1위입니다. 아,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페이스북 모든 메신저 쓰는 비즈니스, 것보다 잘로 쓰는 비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대화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하잖아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대화는 잘로로 하고 있고, 음. 뭐 비즈니스나 기타 등등은 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화만 잘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 쪽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스타가 페이스북은 사실상 거의 인스타로 대치된 상태거든요. 지금 베트남에서 SNS 쪽에 바이럴 마케팅이 대세인데, 바이럴 마케팅이 과거에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작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틱톡으로 바뀌어서 아, 벌써 지금은 틱톡으로까지 틱톡 넘어갔구나.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그리고 대표님 그래도 여전히 페이스북이 많아요. 음. 한 가지 여쭤보고 궁금한 게
제가 블록체인 관련 일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네, 뭐 있어요? 사기성 코인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 기술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수요가 되게 많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도적으로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STO라고 토큰 증권이 발행을 될 텐데 규제가 되게 심한가요? 어떤가요? 거기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제가 일단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서 그 ICO 미더블 몇 차례 했어요. 아, 그리고 또 대표님이? 제가 핑거라는 모회사가 아, 핀가요? ICO를 발행해가지고 아, 제가 베트남 쪽에서는 하노이 호치민에 미더블 했거든요. 아, 어, 일단은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쇼, 근데 네, 누가 그거를 하냐면은 네, 베트남에서 코인 거래를 누가 하냐면은 엘리트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더블 할 때 뭐 사례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노이 미더블 할 때 미더 끝나고 나서 베트남에 있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8시 이후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로 비밀 모임이 있는데 올 수 있느냐 음, 해서 갔거든요. 다 금융권의 종사자분들이고 그리고 공산당의 자제분들이 한 50명 정도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미더블 따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라이빗에 단다, 이제 프라이빗. 예 프라이빗이죠. 네. 근데 얘네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암호화폐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이걸 현금화하고 있는 거래소가 베트남에는 정식적으로 허가된 데가 없어요. 허가된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을 찾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한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 쪽이나 어떨 때는 이제 한국 쪽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베트남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래하고 여기 한국에 이제 관계를 터가지고 자기 화폐를 이제 전자지갑을 이제 지인한테 넘겨주고 이런 구조인데 이게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그런 마지막 한 예, 가지 말게요. 베트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 은행 계좌 많이 있나요? 어, 이 지금은 지역에 그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애들 통장 다 있어요? 계좌? 네, 어,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베트남에는 대도시가 하노이 호치민 중심으로 아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노이 호치민 그 정도에는 한 60% 이상이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시골에 있는데, 시골. 좀 먼 곳, 시골은 계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죠. 네, 계좌 없죠. 예, 근데 없는 없습니다. 분들은 그럼 어떻게 주로 이게 돈 거래를 어떻게 해요? 현금 거래합니다. 현금으로? 베트남에는 COD라고 있어요.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중개인 있죠, 중개인. 우리가 예? 중개인 있죠. 환거래. 중개인도 있고요. 그게 제가 지금 책자에 보면은 BAPT 이페이라는 결제 회사가 음, 온라인으로 결제를 안 하고 구멍가게 같은 데서 그렇죠. 중개 구멍가게 역할을 가서, 해줍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대리 수납을 해줍니다. 대리 수납이죠. 예, 예, 대리 수납이 앞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건데 지금 대리 수납하는 쪽의 비즈니스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모든 거래는 대부분 다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금 거래가 베트남 통계에 의해서는 70%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대도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까 같이 대도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현금 거래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게에서 하는군요. 그 인도하고 비슷해. 아직 아시아 국가가 많이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아, 베트남도 최소한 한 20% 정도는 계좌가 없다. 그래 보면 되겠네. 2, 30% 정도. 네, 더 됩니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 디지털 혁신 거기에 이런 그 뭐 현금 거래를 조금 더 디지털화 시키는 이런 쪽도 꽤 가지로 들어 있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공유 하나만 할게요. 예, 예, 제가 그러시죠. 아마 자료가 있어서 자료가 있는 걸 한번 공유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베트남 정부에 관련된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음,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 네, 베트남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게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이렇게 목표치가 있어요. 이 목표치가 있으면은 전자정부 쪽 관련해서 공공 서비스의 80%를 온라인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일단 2025년까지. 그리고 이 안에는 디지털 경제 쪽 관련해서도 아까 계좌 보급률도 거의 100% 수준까지 최소한 2025년까지
전 국민이 80% 이상은 계좌를 갖게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재밌는 게 현금 없는 날이 있어요. 전자결제를 베트남 정부에서 굉장히 강요하고 있고 현금 없는 날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온라인 또는 저기 비대면 또는 어떻게든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세수를 좀 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베트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베트남 정부가 그래서 지금 핀테크 같은 금융 IT 비즈니스 아까 저기 김병원 대표님이 요청한 거가 소액 대출 사업이 있거든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쪽 그리고 전자결제 쪽 이런 쪽 사업이 베트남에서 되게 핫합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할게요. 우리 베트남. 준마님은 뭐 아까 베트남 쪽 관심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뭐 꼭 이번 기회에 여쭤볼 아, 만한 내용 없어요? 예. 네네네네. 저기 그 화장품하고 아까 그 화장품도 K 화장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화장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화장품 혹시 그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아, 이게 지금 화장품 쪽에 요청을 솔직히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제가. 아, 네네네. 근데 어, 베트남의 고위층들 돈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은 하나를 네,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베트남의 의사들, 뭐 네, 대학교 행장님들,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이 네. 아까 되게 작아요. 의사 음, 월급이 한 55만 원 되고 간호사가 한 35만 원이거든요. 아, 엄청 그러면 누가 적네. 그 의사 같은 거 직업을 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음, 이분들은 정부가 더블 잡을 인정을 해줘요. 아, 무슨 말이냐면은 네, 국립병원의 의사가 네. 지역 그 병원 옆에 자기 이름의 개인 병원을 열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더불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학교의 선생인데 과외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오, 특이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죠. 굉장히 소득이 그러네. 고소득자입니다. 음. 굉장히 음, 고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음,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돈 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를 사지 않고 유럽이나 명품. 이런 명품. 명품을 삽니다. 누가 우리나라 거 사냐면 아까같이 젊은 20, 30대 애들이 아까 소득이 어느 아, 정도 형성되고 한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얘네들한테 다가오면서 한국에 네, 대한 화장품과 한국에 대한 패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MZ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 저기 회사들도 네. 베트남의 SNS 마케팅을 베트남의 그 인플루언서들을 또 고용해가지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큰 뭐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큰 대기업들이 그런 베트남 내 20, 음, 30대들을 대상으로 특히 여성을 메인으로 해가지고요. 여성을 중심으로 음, 하는 그런 20, 30대의 요새는 그 코로나 이후로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 천연 화장품. 건강 때문에 얘네들이 하고 얘네들 피부 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네, 피부와 건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핫해서 네, 화학 화장품보다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20, 30대 애들이 음,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음, 이제 브랜드가 이니스프리. 아, 이- 이니스프리. 예, 이니스프리가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점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쉽게 봅니다. 나가게 되면. 아.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우리나라의 홍삼이 그런 것도 베트남에서 많이 지금은 다루고 있나요? 홍삼.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베트남 애들이 선물 받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인삼과 홍삼류 제품입니다. 네, 얘네들도 알아요. 우리나라 인삼이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알기에 네, 선물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할 건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어, 집을 방문할 때 양손을 좀 무겁게 갔잖아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정종을 사거나 아니면 담배를 사거나 아니면 미온을 사거나 이랬잖아요. 네, 네. 요새 베트남에는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한국식 홍삼을 사가지고 갑니다. 음, 건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핫해졌어요. 거기도 우리 설 명절이 게 큰 명절이라고 책에 써 있더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휴일 되게 많죠. 예. 베트남은 공휴일이 2개밖에 없어요. 설 명절 때 보름 쉬는 거 하나 하고 어. 5월 달에 노동절 날 일주일 쉬는 거 하나. 음. 없습니다. 그다음. 아, 중간에 쉬는 그런 국경일이 별로 추석도 안 없어. 쉬니까 추석 음. 안 쉬어요. 거기는 뭐 추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에 1년에 3모작 이상 되는데 아, 무슨 게 그렇구나. 추수라는 예. 개념이 없어요. 음. 그래서 해 바뀌는 어, 설날에 아예 보름을 놀아버린다. 이 설날이 베트남에는 비즈니스 음. 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 여기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액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 설날을 기준으로 이제 그 전년도에 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설을 기점으로 새로운 거. 그래서 음. 이직도 설날 때 해요. 그럼 설은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그 음력 기준으로 1월 1일이에요? 네, 음력 정월 기준으로 하고 초하루?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거. 우리나라는 저기 송년회를 12월 30일 또는 31일 날 하잖아요. 베트남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음력 전날 일주일에 송년회를 합니다. 음. 보통 음, 설날 일주일 전에는 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년회하고 바빠요. 음. 여기 또 송년회가 궁금한 거 굉장히 큰 있어요. 행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저 혹시 그럼 베트남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정년퇴직, 정년퇴직, 두 번째는 노후 준비, 세 번째는 의료비가 어떤지. 우리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의료시설에 대한 이용도, 이용비? 일단 제가 마지막부터 의료비부터 네. 얘기할게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음, 국립병원이 있고 사립병원이 있어요. 네. 사립병원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맹장염 수술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엄청 근데 비싸. 국립병원은 무료. 그 의사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유. 아, 의사 만나기.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약간의 그 병원에 대한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 시골에서 큰 병원을 올 수가 없어요. 그 시골 내 병원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대도시인 하노이나 호치민 쪽에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 그 병원에 음, 왔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되게 안심감을 느낄 정도로 병원 가기가 힘듭니다. 음, 하고 의사 만나기 더욱 힘들고요. 근데 음,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베트남에 병원 가가지고 내 죽었다 깨어나도 다음부터 절대 안 오는 데가 베트남 병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일단 어디 타박상에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3시간 정도를 줄을 서야 돼요.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병원 가도. 그래서 국립병원은 못 가고 가면 가더라도 이렇게 그 급행료 같은 게 있어요. 얼마 이렇게 음, 찍어주면은 핑 하고 날아갑니다, 앞으로. 음. 급행료가 거긴 합법처럼 돼 있어서 급행료를 하지 않으면 국립병원에서 치료받기 되게 힘들고요. 사립병원은 정말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 지금 베트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픈 분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반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가지고 치과 치료나 음, 이런 음,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을 한국에서 보통 하고 베트남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의 노후 준비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베트남에는 거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의 복권 사업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 정부가 줍니다.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일자리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끔 해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한국보다 그 제도적인 건 더 잘 돼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후 준비는 베트남은 연령이 그렇게 한국처럼 저기 노령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오래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베트남 가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 베트남에서는 아까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유행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점점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에 음,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나 노후 준비에 대한 대응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후 준비하는 거는 그냥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아까 제 가족이 3대를 같이 이루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연계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정년퇴직 아까 얘기했는데 베트남은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마음대로 음, 사람을 못 자릅니다. 음, 못 자르다 보니까 관련된 정년퇴직이 그 산업별로 다 정해져 있고요. 이게 베트남 애들이 그렇다고 오랜 장기 근속을 하냐?
베트남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 근속 잘 안 해요. 음, 그럼에도 장기 근속하는 이제 업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 큰 변화가 없는데, 음,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없는 데서는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의 정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요새 스타트업이나 이런 활성화되는 비즈니스는 베트남 친구들이 되게 영악해요. 자기 몸값을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설을 기준으로 이제 떼시라고 하는데 이 설날을 기준으로 내가 경쟁 회사에 가가지고 연봉 2배 정도를 부릅니다. 내가 이 앞전에 이런 회사에서 일했고 내가 이런 역할을 음, 하고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너한테는 받으면 내가 움직일게. 그러면 경쟁 회사가 오케이 하잖아요. 일을 오케이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떨어지면은 거. 응. 자기 회사한테 얘기합니다. 나 경쟁 회사에서 가기겠어. 자기 2배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아, 하실래요? 너 줄래? 나갈까? 아, 100% 내보내야 됩니다. 다른 어, 직원들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베트남은 자기 커리어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스스로가 너무 음, 영리할 만큼. 음.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 IT나 특정 엔터나 이런 쪽, 음.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런 쪽의 이직률은 10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하는 것도 네. 자기 능력이 하나군요. 아, 그럼요. 어, 근데 굉장히 피곤하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응. 회사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이직하면. 엄청 피곤하죠.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그 얘기는 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대표님 저 명함 어, 하나 나중에 저 최 교수님 통해서 한번 주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책 중간에 보니까 아까 저기가 뭐 의료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헬스케어에 지금 인터뷰하신 분 중에 자연 한의원 최성주 원장님 여기 네. 한의원도 예.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도 한의원이 돼요? 그럼요. 그래요? 베트남이 응.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음, 침술과 향 이런 음, 것들 베트남에 우리나라 관광 많이 가시는 분들 마사지 꼭 가시잖아요. 음, 음, 맞아. 베트남의 전통식 마사지가 어떤 거냐면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침을 뜨는데 너무 몸이 허약해서 음, 이렇게 마사지를 전통적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죽 같은 걸 먹여서 원기 회복을 시킨 이후에 침을 듭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베트남은 침술과 관련된 한의학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음. 음, 제가 아까 지방 쪽은 병원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의학 같은 데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많습니다. 높다. 우리나라의 옛날 방식에 비슷하다고 음, 보시면 음, 될 것 음, 같아요. 음. 민간 의료 쪽. 음, 네, 민간 쪽의 의료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베트남은 한국하고 음. 다르게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됐어요. 아, 우리나라 불법인데 베트남은 원격 의료가 길잖아요. 워낙 그 아까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서 원격 의료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다 규제가 완화됐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베트남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가고 있어요. 음. 음. 마지막 자, 질문 하나. 예, 하세요. 네, 아, 지금 저기 그 젊은 세대로 지금 그 나이가 제일 청년층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청년층 아이들이 결혼, 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알면은 쇼핑합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의 평균 결혼 초혼 나이가 네. 되게 어려요. 어, 일부 통계는 20살이 초혼이 됩니다. 전체 통계. 특히 시골에 가면은 거의 20살 때 결혼을 합니다. 아, 네. 25살 때 이혼하고요. 29살 때 아, 재혼하고 30살 때 삼혼합니다. 이게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에. 근데 아까같이 음, 누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죠, 제가? 여성의 여성, 목소리가 여성. 여성 높잖아요. 목소리. 모든 그 출산과 관련해서 아기는 여성이 키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저하고 함께 했던 제 이제 비서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여성이 29살인데 두 번의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음, 번의 결혼에 있는 아기가 서로 다른 남편의 아유. 자식인데 자기가 둘 다 키워요. 자기 엄마와 같이. 근데 세 음, 번째 결혼을 하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굉장히 아, 일반적이고 베트남의 대도시에 갔을 때 우리가 저기 좀 그 젊은 여성분이다라고 하면 다 결혼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거의 다 결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혼녀들을 찾기가 거의 어렵다. 미혼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나랑 너무 달라. 유학에 온 친구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음, 해외 유학을 한 친구들은 결혼이 되게 정령이 늦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아, 음,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게 음, 한국에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29살인데 결혼 안 했거든요. 네. 베트남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완전 노처녀네. 베트남 기준에서는. 노처녀라기보다 이제 그 여자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아, 지금 그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석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지금 우리가 70분 우리가 발표하고 토론 합해서 70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저희끼리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나 봐. 지금 역대 최대 지금 그 실동접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금. 12명이나 붙어 있어 지금. 저희끼리 아, 할 때는 10명도 안 될 때도 많아요. 하여튼 책이 저는 시간 오늘 예, 많아요. 책에 4부까지 있잖아요. 뭐 예, 책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제가 1하고 3, 4부는 좀 이렇게 양이 비슷한데 2부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 네. 1, 2, 3, 4부에 그 편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잡으셨는지 한번 그 전체 책 소개도 더 어, 좀 보완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제가 마지막 4부는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한국 정부가 요새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 코이카 코트라 쪽에 지역 전문가로 등록돼 있고 나이파라고 하는 과기부 소속의 그 소프트웨어 쪽에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해외 진출과 관련된.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윤 정부가 기승전 해외 진출로 지금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되다 보니까 영업사원이 바깥에 나가서 계속 뭔가를 이제 영업을 하면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관할 부서가 이제 대부분 다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파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해외 진출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을 계속 푸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까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데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나가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정부가 음, 돈을 어느 정도 주니까 얼씨구나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또 그런 쪽에 그 생각을 갖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솔직히 준비가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인데, 기업인데 베트남 진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기업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음, 기업들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검토 스스로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마지막 장을 별도로 한번 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아까지 지금 총 4개의 챕터 중에 어, 두 번째 챕터가 굉장히 긴 거는 첫 번째 챕터는 그냥 베트남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챕터는 베트남의 비즈니스가 코로나 전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지금 준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엔터 산업도 그렇고 헬스케어 산업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돼 가면서 베트남의 스타트업들이 양성화되고 있어요. 양성화되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기회가 아니거든요. 베트남은 진짜 책을 딱 반으로 접으면은 어, 가운데 있는 정도의 나라의 위치가 있어요. 유럽의 가운데, 미국의 가운데, 한국과 중국에 음, 가까이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필리핀의 바로 위에 있고, 중국, 러시아 밑에 있고, 이게 주변의 나라들에서 베트남이라는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베트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오픈이 돼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이런 기회에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베트남의 코로나 전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이 장에서는. 근데 그것만이라도 보는 친구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하게 지금 해외 진출을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심하게 하는 반면에 뒷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돈 말고는 뭐 이런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또는 기업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삼장 내에서 되게 많은 지금 베트남의 특히 이커머스나 뭐 아까 핀테크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 이 베트남의 새로운 비즈니스는 완전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처녀지에 가깝습니다. 아직 베트남 내에서도 누군가가 부각되는 기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저기 김병훈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핀테크 쪽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소액 대출 사업이 있어요.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는 아까 100을 벌면 120을 쓰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 20을 가불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소액 대출을 합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거든요.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제2의 금융기관들 아니면 사금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고요. 혹시 그냥 새로 충전으로 예. 토큰을 충전해서 나중에 대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혹시가 있나요? 이게 베트남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지금 토큰을 충전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우리가 여행 같은 그 트립닷컴이나 음, 이렇게 글로벌 쪽에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는 뭐라 하지 않는데 베트남 기업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방에 욱갈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합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불법이 아닌데 토큰과 관련된 이코노미는 아직 형성은 암암리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트 중심 돈 있는 애들 중심으로 프라이빗도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나중에 그래서 혹시 몰지만 베트남 가면 한번 술 한잔 하시죠? 여기 지금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요? 우리 안 송 되겠네. 교수님, 예, 안 예, 되겠네. 예. 취소. 송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예,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은 그 국가별로 이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지갑수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베트남이 세계 4위예요. 네. 네, 왜 3위까지 20%가 봤었는데,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예, 말씀처럼 불법이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왜 거기서 유난히 전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됐는지 그런 게 좀 네,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베트남에 대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뭐 삼성이 뒤통수 맞고 철수한다라든가 예. 네, 그다음에 그 박항서 감독을 대우하는 걸 봐가지고 국민성이 좋지 않다. 네, 예.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비즈니스랑 꼭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거는 이제 이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우리 국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네요, 그러면. 예, 가짜 뉴스하고 편견 이렇게 세 가지로 할까요? 예, 제가 뭐 그건 일단, 편하신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좀 더 편한 거, 가짜 뉴스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전에 한번 칼럼에도 굉장히 길게 썼는데, 예, 우리가 저기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넥스트 차이나 또는 포스트 차이나라고 얘기할 때 베트남은 지금 중국하고 국경이 연결돼 있거든요. 육로도 연결돼 있고 해상으로도 국경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 내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경이 연결돼 있는 베트남이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나라가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데니까 지리적으로 위치가 상당히 훌륭하고 자기 중국보다 반값이거든요. 베트남 인건비가. 인건비도 반값이고 중국하고 또 아까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성향도 비슷하니까 막연히 베트남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아까같이 삼성이 철수한다더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애들이 한국 기업들을 너무 싫어하고 한국 애들이 자기네들한테 돈만 빼가고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다 가짜 뉴스인데 누가 퍼뜨렸느냐가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가 유튜버가 그런 정보를 얻어서 퍼뜨린 거가 아니에요.
아까같이 경쟁인 나라가 있잖아요. 경쟁인 나라가 한국에 조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들한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편견도 갖고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 나라 인도 또 자기 나라 인도네시아에 올 수 있게끔 우리는 너네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우리나라에 와. 우리는 너네들한테 최선을 다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개가 되는 게 베트남을 까야 돼요. 베트남을 깔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는 게 아까같이 삼성이 떠난다더라 뭐 기타 등등의 이제 편견이 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왔는데 뭐 만 원짜리 반미빵 그것도 막 이상한 거 준다더라 뭐 저도 그 격리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정도로 허접하지도 않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의 인터뷰 그 특히 온라인 쪽 그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대부분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데 개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경쟁 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삼성이 베트남 내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 축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베트남 내 절대 다수인 그 일반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극존칭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일부 극우파들, 이제 아까 생각하지 반대로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잘못 이해하는 우리나라 구구파들처럼 베트남도 그러니까 극한파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애들의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뭐 알맹이만 쏙 빼고 껍데기만 남겨놓는다든지 베트남은 뭐 연봉만 챙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어느 정도 존중을 받냐면 저도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베트남 친구들 되게 예의를 갖춥니다. 제가 이제 모 식당에서 하노이에서 박항서 감독을 만났어요. 식당에서. 저는 한국인이고 박항서 감독도 한국이니까 박항서 감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보지도 않고 달려가 가지고 감독님 저 팬입니다. 사인 좀 해주시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베트남 애들은 박항서 감독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때서 베트남 애들이 쭉 와가지고 저희도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음. 베트남에서 생각하는 박항서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을 처음으로 단합시킨 인물이에요. 베트남 정부에서 그걸 공을 세워가지고 외국인한테 최고의 훈장을 준 분이 박항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편견된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얘기 나왔던 것들은 일부의 소수의 의견이고 그 소수의 의견이 이제 지역 매체나 이런 지역 그 언론 매체도 이 방송사가 100개가 넘거든요. 언론 매체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부 그 극우 같은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언론 매체들이 그런 쪽의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자극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축구가 예선 탈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과 박항서 감독의 지도가 얼마나 위대했던 건지에 대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소수의 어떤 언론 또는 소수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게 약간 가짜 뉴스의 영향이고 이렇게 그 베트남에 가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주저하게끔 만드는 거는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까 비트코인이 왜 화제냐? 베트남 애들이 뭘 잘하냐면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음. 베트남은 우리 전 세계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지금 최근에 상위 랭커들은 전부 다 베트남 애들입니다. 논리적인 베이스에 우리가 IT적으로 영일 베이스와 수학 베이스는 베트남 애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못하냐?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UI, UX 부분, 소비자가 뭘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베트남은 그게 강한 게 아니라 기본에 강합니다. 기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아까 프라이빗이고 엘리트 중심에서 암호화폐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이 비트코인 쪽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아니면 기타 등의 암호화폐도 베트남 애들이 상당히 잘하는 이유가 이런 엘리트들 그리고 또 아까 금융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유학이나 이런 애들이 중심에서 이런 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보유량이 계속해서 3, 4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베트남 정부한테 오픈되지 않고 팔 수 있는지 매일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우리 성 교수님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지금 직접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막 즐겨 듣는 시간에 벌써 10분 오버했어요.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돼.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다음 주 그 뭐지 우리 성 교수님 시간 바꿔가지고 이러는데 어디 보자. 누구 김병훈 대표님 뭐라고 감사하다고 연락처 남기셨고 다음 주 예고 겸해서 오늘 평도 좀 해주세요, 정 교수님.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로 여기 7월 말까지 근무했던 회사가 이번에 대통령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그 위에 한 서너 번 정도 더 이렇게 계속 그 베트남 출장을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있었으면 바로 소개시켜드려서 서울 받들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고 뭐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부가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제가 맡은 부분은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 다시 이제 핫해졌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하고 나쁜 습관을 어떻게 억제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깊은 사례를 중심으로 나와 있고 읽어보면 되게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 읽었는데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발제를 해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 8일은 우리 정장식 교수님의 그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80회 채우고 나서 거의 그 기념 비슷하게 초대석으로 오늘 베트남 비즈니스 2030 저자 이정훈 대표님 직접 모셨는데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해서 인사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이것도 방송에 나간지 모르겠지만 나갑니다. 최기면 대표님하고는 관계가 좀 오래돼 있고 또 같이 공조로도 참여를 했고 둘이 또 가끔씩 전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혹시 참가해도 되느냐고 먼저 여쭤봤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안면이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앞으로 또 비슷한 기회가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유튜브로도 오늘 한 10분 넘게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러면 81회차 다시 만나는 걸 하고요. 이정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 헤어지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설이 아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준마님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어떻게 지금 저기 계세요? 방송은 마무리했어요. 지금 여기 호텔이에요. 그러세요? 어디? 서울? 아니요, 부산. 부산? 부산역 근처에 호텔을 미리 예약을 해서 좀 조용하게 하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마무리 남은 잘하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들어가십시오. 네.